안녕하세요. 저는 BBS 울산 불교방송 아나운서 김영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양 가득한 힐링의 시간 제13회 울산 차문화 앞마당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차의 고장 울산의 차문화를 발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한 BBS 울산 불교방송이 준비한 제13회 울산 차문화 앞마당. 올해는 13회째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양 가득한 행복한 시간 제13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석정다래원이 준비한 헌공다래 시연회 해설은 석정다래원 김미숙 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석정다래원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헌공다래 시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헌공다래 시연의 내용은 채용법에 의한 헌공다래입니다. 채용이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근본 골격인 채, 상, 용을 의미합니다. 채란 우리의 고요한 자성을 의미하며 상은 마음에 갖추어진 동망을 의미합니다. 용이란 마음에 갖추어진 동망을 세상을 밝히며 좋은 행을 하는 게 용이라고 합니다. 차에 있어서의 채상용은 채는 맑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채라고 하며 상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향과 색과 맛이 최고로 잘 어우러진 차를 진다라고 합니다. 이 진다와 진수를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부처님께 한 잔 올리고 또 내 이웃에게도 한 잔 나누고 나도 한 잔 마시면서 차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차인연합회 회원분들이 오방행다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무대가 될지 기대되시죠? 해설은 울산광역시 차인연합회 홍국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제13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 개최와 더불어 울산광역시 차인연합회의 오방헌다래를 시연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됩니다. 오방헌다래는 오늘처럼 좋은 일이 있거나 또 각자 소망하는 일이 있을 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올리는 다래의 일환입니다. 오방행다래는 문화불모지 울산의 전통 예절과 다도를 전승하고 가신 고 김정선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말차 다법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올리는 차가 110만 울산 시민이 올리는 헌다라 생각해서 모든 시민들이 한데 뭉쳐 새로운 울산, 위대한 울산을 건설하는데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개국 14주년을 맞은 불교 방송국도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분들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차양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에게 BBS 울산 불교방송 이진용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느새 살살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초입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행사를 마련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이 점차 이제 수그러들어가고 있고 내년 봄에는 온전히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울산 차문화 한마당도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한 해를 건너뛰긴 했지만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습니다. 2008년 BBS 울산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시작된 울산 차문화 한마당은 울산 차문화의 멋을 알리는 축제이기도 하자 오랜 역사를 가진 타도 문화를 개성 발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자연들의 화학과 차문화 공유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제13회 울산차 문화 한마당은 지역 자연들의 화합의 다양한 차와 찻자리를 준비했고 시연시음회로 이어집니다. 또 학술 세미나를 통해 신라 문화권인 울산의 차문화 뿌리를 알아보고 차사발을 주제로 한 통도요 김진양 작가의 특별전 등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차공양을 올린 충담선사, 동다성을 쓴 초해선사 등 사찰과 스님을 중심으로 울산의 차문화 정신이 이어졌고 수십 년 전부터는 제가 자인들까지 뜻을 모으면서 울산 차문화를 개성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차를 수확해 우려 마시는 행사는 육체적, 정신적 휴식과 이완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해살을 맑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차문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BBS 울산 불교방송도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넉넉한 시간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또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행사를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특히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님과 울산불교종단연합 회장이신 산홍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분을 무대로 모시고 격려와 축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불교종단 연합회장이자 백양사 주지이신 산홍 스님의 격려의 말씀 있겠습니다. 각 종단 대덕 스님과 내외 기빈을 모시고 BBS 불교방송이 마련한 제13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BBS 울산 불교방송 이진용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울산 차인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다성에 말씀하기를 천선인기 구애중하고 지물 성기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차는 하늘도 좋아하고 신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귀신도 좋아하니 너희 물건됨이 진실로 기특하고 절묘하구나 하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울산 차인들이 정성스럽게 다도 시연과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신라의 충담 선사와 울산의 차인으로 추앙받는 매월당 긴 시습에 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이 선사보다 250년 앞선
울산 차인으로 매월당 김시섭을 기억하면서 울산 차인의 자긍심이 되고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후배 차인들에게 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유호백운 명월 이객하니 도인 좌상 차이승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흰 구름 밝은 달 두 벗을 모시고 도인이 차 한잔 하니 이보다 빼어날까. 오늘 천천히 차 한잔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조선이 찻사바르 참얼굴 통도요 김진양 선생이 여러 가지 이 사발들을 전시하고 있으니 전시도 많이 보아주시고 오늘 특강을 특별히 좀 여러분들이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잘 들으셔서 신라와 울산이 둘이 아니며 신라와 울산이 이어지는 차인들의 세계도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방송국에서 특별히 많은 연구를 해서 이 두 분 교수님을 섭외하셨고 이분들을 모시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노력에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 자문화 이 행사는 우리 울산시에서도 적지만은 예산을 좀 함께 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함께 하고 있고 또 이게 성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시장 되면서 이 자인연합만큼은 제가 좀 잘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뭔가 좀 이 격조가 있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면서도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이 늘 일만 하는 도시에서 뭔가 좀 뒤돌아보고 좀 넉넉함, 좀 뭔가 이 여유가 있는 또 때로는 좀 느림에 대한 그런 게 우리에게 이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이 차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되면서 우리 자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매시고 싶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도 좀 격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매시고 이렇게 차를 이 공양하고 대접한다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진용 불교방송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우리 큰 스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님들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울산이 문화도시 그러니까 산업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좀 바꿀 수 있도록 시정 정책을 바꿔 나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가을에 마시는 차는 보약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겨울을 목전에 둔 늦가을에 열리는 차문화 한마당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차문화가 차양처럼 깊고 넓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시의회도 늘 함께 협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울산 불교종단 연합회 지연 산웅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교 신도회 이병호 회장을 비롯한 또 신도 회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울산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3대 차가 있습니다. 보성녹차, 하동녹차, 울산의 다전녹차 이렇게 3대 명차가 있는데 보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상품화가 돼가 전국적으로 시판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 울산의
다전 녹차는 어떻습니까? 신라 7세기 때부터 시작해 내려와서 지금 1300년 동안 흘러내려오면서 그러한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부지를 마련을 해서 그게 우리 울산의 녹차를 한번 만들어 생산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차인들이고 불교인들이 해야 될 사명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순서는 오늘 제13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에서 아주 멋진 차자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주신 차인분들께 감사패를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해마다 정말 아름답고 정갈한 차자리가 펼쳐지는데요. 모든 차인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감사패는 BBS 울산 불교방송 운영위원장이자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덕진 스님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패의 주인공은 울산광역시 차인연합회 손희숙 회장님이십니다. 감사패 제2022 1호 울산광역시 차인연합회 회장 손희숙. 기아는 제13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차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도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기에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3일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BBS 울산 불교방송 운영위원장 이산현문. 첫 번째 감사패는 저희 BBS 울산 불교방송 운영위원장이자 통도사 주지이신 현문 스님께서 원래 전해주시기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덕진 스님께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제2022 2호 송정 차문화교육원 원장 차선호. 기아는 제13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차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다도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기에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 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지은 산홍.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제2022 3호 예다원 오성다도 회장 안은순. 기아는 제13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차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도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였기에 감사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3일 BBS 울산 불교방송사장 이진용.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13회 울산 차문화 한마당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통도요 김진양 작가 초청 특별전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이 학술 세미나장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경상남도 사발 최고 명장으로 선정된 김진양 작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선 찻사발의 참얼굴을 주제로 아름다운 작품을 전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진양 작가의 작품 소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2 경상남도 최고 명장 통도요 김진양 작가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양산 통도사 그 사촌 아래 평산마을에서 흙하고 잘 놀고 있는 통도요의 송환 김진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우리 그 전통 사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은 차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훨씬 박사님이시고 그 사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논문 발표뿐만 아니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랑알이나 이런 것도 재현 복원을 우리나라로 제가 얼추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차에 가장 필요한 사발. 선생님이 사발이란 용어가 어떻게 돼서 탄생된지 혹시 아시죠? 우리가 보면 사발이란 용어는 민요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사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지일성 백토로 만든 바루 형태의 그릇을 줄여가지고 사발이라 부릅니다. 물을 먹으면 물사발, 밥을 먹으면 밥사발, 차를 먹으면 차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을 크게 보면요, 발과 합으로 나뉩니다. 합은 뚜껑 있는 것을 다 합이라 부르죠. 발은 뚜껑 없는 것을 발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발은 뚜껑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지일성 연질백토로 만든 발의 형태 그릇, 불교하고 가장 연관되는 겁니다. 또 깊이 들어가면 그렇고 사발에 대한 용어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도자기는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전성 도자기가 있고 전통 도자기가 있고 현대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성 도자기는 뭐냐 하면 옛날의 재료를, 그 중에서 흙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 흙을 쓰고 물을 쓰고 그 다음에 유약 재료 이런 것까지도 모든 재료를 옛날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재료를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까지도 옛날의 형태를 그대로 잡아주는 것을 무슨 도자기? 전성 도자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전통 도자기는 뭐냐? 전성과 같은 게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그 재료를 흙, 그 다음에 물, 불, 이것을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형태는 뭐다? 현대인이 원하는 입의 모양, 다리 모양, 이런 모양을 현대인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전통 도자기인 거예요. 그러면 고려시대 전통이 있고 조선시대 전통이 있고 20세기에 지금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재료. 재료는 조선시대, 그 시대에 썼던 재료를 100% 써야만 전성이라는 용어와 전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재료를, 옛날 재료를 안 썼다? 그러면 절대 전통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현대 도자기 있죠? 현대 도자기는 바로 뭐다? 옛날에 사용했던 재료가 아니고 현대에서 석유나 이런 데서도 도자기 재료를 축출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된 백토 이런 것까지도 다 가져와가지고 현대인이 원하는 창작성의 작품을 만들죠. 이것을 바로 현대 도자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작품은 뭐다? 전성 도자기와 전통 도자기를 두 종류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자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백토입니다. 아까 사발이라 했죠? 무슨 재료를 써야 된다? 바로 연질 백토입니다. 일본에서 국보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은 전부 다 경상도 지방에서 나오는 연질 백토를 사용한 겁니다. 지금은 이 흙이 아주 고갈이 돼가지고 구하기가 힘듭니다. 중국으로 보면 중국 숭다이, 송나라 때
그 연질 벡터와 우리의 경상도에서 나오는 조선시대의 벡터가 재료 구성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 중국에도 송나라 때 썼던 연질 벡터는 고갈이 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질 벡터로 만든 송나라 때 작품 있죠. 정료 작품, 정료 작품, 균료 이런 작품들이 그릇 하나가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재료가 고갈이 됐기 때문에 그 작품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사발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 그릇들 가지고 있는데 사발만큼은 차를 마시는 거와 물을 마시는 것만큼은 이 재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경상도에서 나오는 연질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 연질 벡터 주로 어디 나오느냐? 우리 경상도 지방에서 조금씩 다 나옵니다. 하동, 산청, 양산, 경주 이런 데 있죠. 밀양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사발을 만들지만 학자거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어떤 특정 지방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구를 다 재현을 해보니까 우리 경상도에서 나오는 흙은 다 비슷해요. 이 벡터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 벡터로 만든 사발은 몸에 좋아요. 사실은 몸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이 벡터가 없다 보니까 마사토를 갈아넣고 이렇게 파는 흙에다가 일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벡터가 따로 딱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기에 보시면 시간 나시는 분들은 제가 만드는 이 연질 벡터뿐만 아니고 그 조선시대 사용했던 재료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구경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6세기 때 우리 사발 있죠? 도편을 한 점 갖다 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그리고 그 연질 벡터로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도 아무 물이나 쓰면 안 됩니다. 사발 만들 때는. 물도 서간정토라고 합니다. 서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동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여기까지 귀한 걸음 하셨는데 제가 키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가장 마시기 좋은 물이 한 군데서 납니다. 혹시 어디에 나시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물이 아주 중요하죠. 도자기 만들 때도 물 아무 물이 안 씁니다. 청자에 들어가는 물, 백자에 들어가는 물, 사발에 들어가는 물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오자기, 검은색 도자기 들어가는 물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발이니까 사발에 들어가는 물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마시는 데서도 최고로 좋은 물입니다. 어디 물이냐면요, 불국사, 석굴암 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혹시 석굴암에 놀러 가시면요, 필히 물통 하나 들고 가십시오. 거기 가셔가지고 석굴암에서 내려오는 물 있죠? 그게 바로 서간 동출물입니다. 그거를 필히 먹어야 돼요. 근데 다른 거 석굴암 구경 가셔가지고 입장료만 내고 구경하는 것보다 물통 하나 가져오면요, 본전 뽑습니다. 그러니까 석굴암 물만큼 좋은 물이 없다. 최고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자기 만들 때요, 바로 석굴암 물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이상 숙성시킵니다. 무슨 물? 집물을 씁니다. 그 물을 집을 담가 놓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초가집에서, 그 전에 이 사발들이 다 어디에서 만들어졌겠어요? 관료 작품이 아닙니다. 전부 다 민요 작품. 옛날에는 관료가 있고 민요가 있거든요. 민요는 다 초가집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초가집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놨다가 도자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도자기 만드시는 분 있으면 이거 아주 정말로 좋은 키죠. 이게 아주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근 진물을 유약이나 물레 성형할 때 미생물이죠. 그게 사실은. 그 정도로 좋은 물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약을 만들 때도 그 물과 이 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 없으면 진짜 전통 사발은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흙이 돼야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성인분만 계시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요, 흙의 정액이라 했습니다.
흙이 좋아야 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도 옛날 어른들은 전체가 다 사람 몸을 만든 데 썼습니다. 그 정도로 흙을 중요시키고 물을 중요시켰습니다. 흙과 물만 있으면 최고로 좋은 도자기가 옛날에 진짜 몸에 좋은 도자기를 탄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집에 가시면 마당에 산더미 같이 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백토가 아주 좋은 백토거든요. 지금은 안타까운 게 이 백토가 고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백토는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오늘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질 백토로 만든 사발은요 아무리 화도가 높은 온도에 구워도 찬물을 부으면 물이 밖으로 우리 땀 흘리죠. 제가 땀 흘린다 합니다. 물이 서며 나옵니다. 보통 분은 사발을 가지고 물을 부어놨는데 좀 있으면 물이 흥분해 밖에 나와 있거든. 그걸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흙의 특징이. 그리고 자꾸 쓰다가 보면 자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뒤에는요 또 건조가 되죠. 또 물을 부으면 또 썩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그릇이에요. 이게 두 번째, 여기에 차를 부으면 차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어떤 분이 제 손을 보더만 선생님 손이 왜 그렇게 고와요 크거든요. 진짜 이 연질 백토는요 몸에 좋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발을 가지고 가가지고 국보로 정해진지 아세요? 이걸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사발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일본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일본 차 선생님들 집에 계속 오거든요. 오는데 키가 딱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천목이라는 사발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사용했죠. 했는데 뒤에 우리나라에 이 사발을 사용해가지고 국보로 1950년도인가 국보로 지정했죠. 바르키가 있습니다. 중국의 천목이라는 것은 그냥 담는 역할을 하는 건 담는 역할. 그런데 우리나라 사발은 뭔지 아세요? 차를 담았을 때 몸에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 차사발의 특징인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차사발을 최고로 찾는 거예요. 마셔보니까 부드러워지고 너무 좋거든. 이게 키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도 그래서 일본 분들은 그래서 형태를 중요시 계속 이제 책이라든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더욱더 깊숙한 면에서는 우리나라 차사발은 진짜 좋은 흙을 연질 백토로 만든 꽃목같이 만들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로 우리나라의 이 재료로 연질 백토, 물, 자연유약으로 쓴 사발은 아무리 엉터리로 이상하게 만들어져도 우리 몸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발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차인 선생님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한국 차문화의 명예회장이자 한국여천차문화원 김대철 원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대철 원장님이 오늘 들려주실 강의 제목은 신라인의 풍류정신과 한국 차문화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윤경열 선생으로 중심으로 한 항토사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기정사실화한 용장계 위에 그 꼭대기에 있는 연화대를 충담 스님이 팽다 헌공했던 불상이 있었던 곳이라고 알고 있고, 항수영 박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학자들은 그곳이 아니다. 지금 북봉, 그러니까 경주 월성에서 가까운 북봉 근처에 있는 장창곡에서 출토된, 지금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세 분의 아주 예쁜 부처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불상입니다. 불상. 여러분 잘 아시는 불상이죠. 그래서 항토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삼능계 연화대의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은 644년에 생이 스님이 꿈에 햇몽을 받고 그 골짜기 남쪽에서
이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서 사마릉 언덕 위에 모셔놓고 생이사라는 절을 짓고 계속 헌공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삼국유사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산 남쪽이니까 금오산 남쪽일 것이다. 그리고 또 사마릉이라고 하는 것은, 릉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높은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 송이가 꽃처럼 이렇게 모여진 곳이 사마릉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이렇게 큰 연화되어 있는 불상이 충담사가 차공양했던 미륵세존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충담사가 미륵세존에게 차를 공양했지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있는 삼존불에 했다는 얘기는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항토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인데, 제가 제 나름대로 불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를 이제 제가 현장을 많이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 불상이 출토됐던 곳은 바로 월성에서 바로 가깝습니다. 상서장에서 고은채층 선생이 모신 상서장에서 조금 후문 쪽으로 좀 올라가 조금만 걸어가면은 이 불상이 출토된 장창곡 장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덕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도 그래도 나름대로 북봉에 얹어려 있는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644년 같으면 고신라인데, 고신라의 불상은 거의 월성 주위에 북봉 근처에만 산재되어 있다. 통일신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금오산 저쪽으로 계속 이제 불적이 이렇게 전파가 되어 있지, 그 고신라의 때는 이 불상이 가장 사마릉 미륵 부처일 확률이 크다. 그리고 아까 그쪽에서 주장한 상토사학들이 주장한 미륵 세존이라 했지 미륵 삼존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미륵 부처라든가 불상이 삼존을 행식을 갖춘 것이 정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미륵 세존이라는 말씀을 드려도 꼭 삼존과 꼭 한 분만 모셨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차 공양하는 그 사마릉 연화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화대 크기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큽니다. 석굴암 부처님보다는 작지만은 불상이 상당히 이렇게 그 불상의 자리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현장을 가보지 않은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사마릉 연화대라고 하는 건데, 요 불상에 만약에 불상이 안치되었더라면 그 크기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생이 스님이 삼국유사 기록처럼 친구들이라 좋습니다. 몇십 명이 붙어도 요 위에 연화대에 모시질 불상을 어떻게 옮겼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이 불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게에 지고도 옮길 수 있습니다. 본존만 조금 무겁지, 요 좌우 heb시보살은요, 그 당시에 1925년에 경주 남산의 불적이라는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경주 남산을 아주 사사시 뒤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이렇게 공부가 되기를 하는데, 그때 기록에 보면은 1925년 그 무렵에 이 불상이 남산 장창곡 북봉 쪽에 이렇게 석실이 허물어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 그쪽에 500 안쪽, 그러니까 안쪽에 이 큰 본존불이 계시고 좌우 heb시보살은 보이지 않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귀엽고 예쁜 부처님이니까 그 탑동에 있는 이제 좀 힘 있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지게에 지고 각각 집에 갖다 놨답니다. 모셔 놨답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일본 가는대로 해가지고 지금 경주 문화원으로 지금 쓰고 있죠. 옛날 구박물관에 이 세 부처가 내가 그때 청소년 시기에 봤는데 그때 이렇게 정원에 모셔져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70년대에 새 국립박물관이 생기면서 이 불상이 이제 요번에 보물로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면요, 요 불상 아시죠? 배동 삼불사에 있는 삼존석불입니다. 여기 이제 사진은 옛날에 요거는 일제 때 찍은 사진을 제가 구해갖고 간 건데 여기 이제 가운데 불상이 아미타불이고 저쪽 왼쪽이 나무 아미타불 간세음보살식으로 간세음보살이고 이쪽은 대세지보살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불상 여기 이제 본존불의 그 얼굴 모습인데 요 불상 모습하고 아까 미륵 삼존의 본존 모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불곡의 감실 불상, 그러니까 석굴암 부처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요 불상도 보면 마치 부처님의 이음은 간대없고 아주 자애롭고 우리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불상과 아까 우리 배동 삼존 석불과 또 우리가 세칭 미륵 삼존불이라고 하는 요 미륵 삼존불 세 가지가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혹시 같은 작가가 만드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신라불이 그 당시에는 644년에 생희 스님이 땅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안치했다는 시대는 요 시대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내가 여러 군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아까 이쪽에 있는 요 불상이 사마령 충담사가 팽차 헌공했던 미륵 세존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 삼능계에서 중간 지점에 보면은 혹시 요 불상 보신 분 있죠? 성각 육존불 중에 아미타 삼존상입니다. 왼쪽 안쪽에 가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보현 문수를 모신 이제 삼존불이 있고, 이쪽 서편 쪽에는 이렇게 아미타불을 모셔서 이렇게 두 분의 heb시보살이 지금 뭔가를 공양하고 있는데 어떤 공양물로 보이십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꽃인지 뭐 차인지 모르겠다는데, 우리처럼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차일 것이다. 좌우 heb시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에게 차를 공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사마령의 미륵세존에게 차를 공양했던 충담사의 차 문화, 그 다음에 지금 기림사에 보면 또 이렇게 차 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등등을 보면은 오래전부터 우리는 부처님에게 차를 공양했다. 우리가 차와 꽃과 향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삼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다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 다계가 보면 아금 청정수 배니 감로 차라 합니다. 어느 스님 못지않은 많은 도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대사, 해공, 해숙사, 많은 분들. 그런데 사복불언이라는 그 기록에 보면은 사포 또는 사복이라고 하는 뱀아이라고 하는 사포라는 사복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얽힌 얘기가 그 당시에 고선사 지금 탑만 지금 박물관에 옮겨져 있습니다. 아주 당당한 탑입니다. 한번 꼭 박물관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고선사에 이 원효 스님이 계실 때 신라의 가장 천민 중의 천민인 이 뱀보기가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도 없이 자기를 낳았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낳아가지고 10몇 살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서 뱀도 잡고 이래 해가면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생큼 그 최고의 신라의 최고의 도인인 원호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전생에 갱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으니 우리 장사 지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그럽시다. 그래가 이제 죽은 어머니를 이제 얻고 한리산으로 가서 이제 하면서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법문을 합니다. 하면서 원호 스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좋은 법문을 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법문을 어떻게 하냐면 나지 말 것을 죽기 괴롭고 죽지 말 것을 태어나기 괴롭도다. 아주 멋진 법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복이라는 이 사람이 가만히 무슨 말이 그리 기노? 짧게 하세요, 짧게. 그러니까 원호 스님이 생사고 죽고 사는 것이 다 고통이다. 한마디로 할 것 두 마디로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원호 스님보다 이 뱀복이라는 분, 이 삽복이라는 사람은 훨씬 도력이 높았던 분으로 원호 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도력이 높은 조연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것이 이제 고려 때 유교보의 원효방이라는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 보면은 그러면 과연 원호 스님이 그 법문과 모든 걸 듣고 그 사복이 듣고 그러면 나는 갑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떨쳐업고 바로 뒷풀을 타니까 연화장 세계가 펼쳐져서 그 속에 죽은 어머니랑 함께 땅속으로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일년 스님은 더 이상 이상한 소문은 그거는 아니다고 하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업보든 보답이든 그 당시에 갱을 싣고 다니던 어머니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 밑으로 다시 자식으로 태어나서 업보든 보답을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따라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본 결과 할 일을 마쳤으니까 도인의 삶이 뭐겠습니까? 원호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차 시중을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원효방 이야기에 보면, 그거는 이제 백제땅 얘기입니다. 원효방 이야기에 보면은 원호 스님에게 차를 공양하려니까 물이 없어서, 그래서 설 나가더만은 바위 틈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서 그 물을 해가 원호 스님에게 공양했다는 그 유명한 원효방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아마 사포 스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원호 스님이 이제 요속공주하고 그래서 이제 설총을 놓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10성 중에 10대 행 중에 한 분인데, 그 이제 자기 아버지가 원호라는 스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분황사에 계시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갔겠죠. 아마 기록은 없지만은 함께 차를 마셨을 겁니다. 그 어느 날 가을에, 요런 가을입니다. 낙엽에 막 지고 하는, 지금도 분황사 가면은 그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원호 스님한테 찾아갔을 때 아마 이 설총이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가서 지금 낙엽이 꽉 떨어져 있으니까 저를 깨끗이 마당뜰을 쓸어라. 이 아버지가 시키니까 마당뜰을 깨끗이 쓸어놓고 아버지 다 쓸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나가서 보면서 다시 아까 쓸어놓은 낙엽을 쑥쑥 던지고 위에 그 은행나무를 턱턱 치면서 다시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을뜰은 이래야 제격이지. 그러면서 너는 학자의 길로 가라. 아마 이런 얘기가
오고 같이 아니 한 1300,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일본의 유명한 다도 스승과 제자 간에 똑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이 젊은 자인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다도를 배우러 왔는데 세월이 몇 년을 흘러도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같이 차도 마시게 한다든가 다도의 정수라든가 이런 걸 안 가르치고 계속 산에 가서 나무 헤었나 빨래하라 하니까 어느 날 도저히 못 참아서 스승님 나는 떠날랍니다 하면서 딱 보점을 지고 다 인사를 하니까 그러면 떠날 때 떠나더라도 떨이나 한번 썰고 가라고 원효 스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그러니까 보란 듯이 떨을 확 썰어놓고 다 썰었습니다 하니까 원효 스님 흉내를 바로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신라의 원효 같은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다른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더 많이 이렇게 그런 스님들의 사상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풍류적인 삶, 풍류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차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하나의 덕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슬픈 마음에 아버지의 유해를 아수어서 진흙과 이어서 아버지의 소상을 만들어서 분황사에다가 모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 일년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할 때까지는 그 돌아보는 해고상이라는 돌아보는 그 원효 스님 소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연민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오늘 요 준비를 하지 않는데 상당히 아주 그 인간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 근데 이것이 일본에 또 비슷한 불상이 있습니다. 돌아보는 그 에이칸도라고 해서 영간사라는 절에 얽히는데 혹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바로 영간사 치면은 요 부처님이 이렇게 돌아보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불상도 설총이 아버지 원효 스님을 그러한 행태를 만들었던 것을 본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이렇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라 시대를 대표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은 전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그런 사상을, 정신을 이렇게 남겨줬다는 것을 그 얘기에서 잠깐 그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이제 강의를 하면은 꼭 우리나라의 차의 정신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이선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차의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뭔가를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제가 연구한 보니까 국보 47호로 지정된 하동 상계사에 가면은 진감선사 대공탑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은 채치현 선생이 짓고 이렇게 비문을 직접 썼습니다. 그거 보면 쭉 이제 진감선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중국차를 선물하면은 나는 그것을 돌솥에 가루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삶아서 그냥 먹고 배만 적실 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소박한 삶, 아주 그 소탈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감선사가 차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차가 왔지만은 그렇게 소박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고은 채치현 선생이 진감선사의 생애를 한마디로 합니다. 수진오소, 이와 같았다. 참됨을 지키고 속됨을 멀리함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신라시대의 그 훌륭한 스님인 진감선사의 일생을 노래한 참됨을 지키고 속됨을 멀리함이 오늘날 우리가 갖춰야 할 차인의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가지고 옵니다. 갱덕왕이 왕사를 해달라고 충담사를 이렇게 이제 차이를 맞추고 했을 때, 그때 일년 스님께서 궁궐에서 맛보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향기가 났다는 것을 그 기록합니다. 웅열의 향기라 해요. 웅열. 향기가 매우 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맛보지만, 그러면 충담차가 그 당시에 충담 스님이 만들었던, 아니면 어디서 가지고 오지만 충담차가 웅열의 향기를 갖춘 차였다. 그런데 일련선사가 이것을 두 군데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신사리가 3일 동안 웅열의 향기가 났다. 그리고 또 백을산 두 성인 이야기를 할 때, 노일부덕과 달닥발파 얘기할 때, 노일부덕이 그 간세음보살이 엔여인으로 변해서 그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고 했을 때 통 속에 금액이 웅열의 향기가 났다. 그렇다면은 충담사가 경덕왕에게 차를 달였던 그 차는 대단한 차였다. 과연 그 차가 우리가 어떤 맛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또 차인들이 한번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국제언어문학회장이자 전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석근 교수께서 해주십니다. 강석근 교수님이 오늘 들려주실 강의 제목은 매월당 김시습과 울산 경주권의 차문화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맡은 제목이 매월당 김시습과 울산 경주권의 차문화입니다. 학술 그 발표상 앞으로 설잠 스님이나 김시습 선생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이렇게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문학 연구자고 문학 콘텐츠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차 전공자가 아닌데 제가 공부를 한 것이 차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차 문화인데 매월당가 그다음에 이제 기림사를 공부하다가 한 6편 정도의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은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차와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앞에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사마령 미륵세종께 차를 바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신라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차 의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별로 많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는 경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금 32회째 충남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상당히 깊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오늘 지금 발표할 내용을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김시습은 7년간 경주 금오산에 머물렀습니다. 31세 때부터 37세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거의 73편에 이렇게 다 시를 남겼는데 여기서 남긴 게 아니고 매월당 문집에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울산하고 관련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월종 준초 스님하고 울산 불이람에서 이렇게 다담을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가 지금은 이제 현대 자동차 하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불일람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차에 시초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김시습 외에 말씀드릴 것은 기림사에 가면 약사전에 헌다도가 있습니다. 헌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헌다도와 더불어서 오정수를 역사적으로 고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다도의 그 내용은 초이 스님이 실제 경주 기림사에 오셔서 3개월을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세하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흥사 천불전에 천불을 조성하러 오셨다가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차 공부를 많이 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 오늘 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울산과 경주가 한국차의 성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작게라도 드리고 가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최근에 찍은 경주 금오산에 있는 사마령의 미륵세선 좌대입니다. 연화 좌대죠. 아주 허공에 그야말로 이렇게 고위산을 바라보면서 있는 포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 그 위에 불상이 있을 때보다 저 비어 있는 게 더 우리에게 울림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매월당 김시습 잘 아시죠? 매월당 김시습은 실제 조선 초기에 경상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문인입니다. 최고의 문인이고 최고의 계자죠. 이분이 삼각산 중흥사에서 21세 때, 21살 때 출가를 하셨죠. 그리고는 지금의 평양 지역의 관서 지방을 한 5년 여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은 호남에 갑니다. 그래서 호남록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경주에 와서 머물러요. 근데 그때 이분이 남긴 기록이 뭐냐 하면 유금오록이에요. 유영남록이 아니고 금오는 경주 금오산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무량사에서 59제로 열반할 때까지 온갖 길들을 많이 걸어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집중할 것은 이분이 갖고 있는 차에 대한 얘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분의 매월당 집에 나오는 자화상인데 스님인데 이 당시 이것을 그릴 때가 언제냐 하면 금오산에 계실 때 금오신화를 쓸 때 이렇게 그린 건데 자사진찬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여기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스님이 아니죠. 스님의 행색을 하면서도 실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유자였다는 얘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주 저술에 유금오록이 있습니다. 유라는 얘기는 놀다는 뜻이고 금오산에서 놀면서 지은 시 80수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 다음에 또 금오신화 있습니다. 금오산에서 쓴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신화는 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새롭게 지어낸 이야기,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5편의 소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학교 배울 때는 최초의 한문소설이라고 했는데 최초는 아니고요. 그 전에도 한문소설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한문소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상거직구라는 시가 백수가 전해지는데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시입니다. 제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시 구절 8개가 있으면요. 8개 중에 전부 나무 시집에서 갖고 옵니다.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전부 어떻게 남의 작품에서 갖고 와서 그 8줄을 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완벽한 시가 되어야 돼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분명히 표절인데 8편을 한 편의 제목에 맞도록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상거직구라는 백수를 거기서 금오산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것은 내가 짓는 것만 창작이 아니라 남이 지어낸 식구를 어떻게 백수다 갖고 와서 그걸 한 편 한 편 시가 되도록 한다는 거. 자, 우리 선생님들께 제 숙제 드리겠습니다. 김서월 선생의 시 한 구절, 미당 선생의 시 한 구절 갖고 와서 시 한 편을 지어보세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나 이거는 누구한테 갖고 왔다는 걸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직구를 이렇게 남기셨고, 그 다음에 유관서록, 유호남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 하면 원유탕유라고 그랬어요. 밑에 서문에 뭐다? 멀리 논이렀다. 탕은 방탕하게 논이렀다 이런 뜻이. 자, 이 조선 초기에 평양 지역을 5년 동안 배회했어.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호남에 가서 5년 동안 배회했어. 그러니까 이분 시 속에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무진장의 보고가 바로 매월당 집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록은 뭐냐 하면요. 네 방향을 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관서록을 남겼고 호남록을 남겼고 그 다음에 유금호록을 남겼고 그 다음에는 관동지역을 갑니다. 마지 말년에. 그래서 네 방향을 놀았다 그래서 사유록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금호 3만 유금호록이에요. 그래서 특히 울산에 와서 네 편의 시를 남겼는데 이런 과정이 전부 어떻게 유금호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31세 때 경주에 오셔갖고 선당사에 잠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은저감에 계셨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용장사지에 계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거는 뭐냐? 금호산에 산시를 짓고 살았다 그 얘기. 자, 여기가 이제 최근에 찍은 용장사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절터가 있는 곳이고 굉장히 남산에서 가장 넓은 곳이에요. 그리고 정남향 쪽이고 그래서 아주 금호 신화를 여기서 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방외인으로 취급되고 스스로 어떻게 화장실에서 빠져서 미친 척하고 이런 분들인데 양희지라는 분이 금호산에서 공부를 할 때 열흘 동안 매월당 김시습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뭐 했는가 하면 매일 맑은 물을 떠놓고 예불을 하고 예불이 끝나면 울고 울음이 끝나면 노래하고 노래 끝나면 시 짓고 시가 끝나면 울고 그 시를 불태웠다.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정치원들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저기 성종 2년 때는 이미 세조가 돌아가시고 성종이 새로운 임금이 섰어요. 그래서 이 양희지라는 분이 너는 당신도 유림이니까 이제 과거에 나가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리고 바로 떠납니다. 서울로 떠나. 그때 바로 그러니까 7년을 체제하면서 내내 저렇게 생활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매월당 선생이 갖고 있는 그 멋진 면목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광인이다. 나는 미친 사람인데 어떻게 벼슬에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여기 되게 재밌죠? 이 처음 들으시죠? 예. 처음 듣는 얘기 오늘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유금호록에 나무를 많이 심어요. 매화를 심고 장미를 심고 그 다음에 잣나무를 심고 삼나무를 심어요. 이 탕류하고 원류를 하는 분이 저 나무 심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무 심는다는 얘기 거기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차라는 시가 있고 양하라는 시가 있어요. 이거는 그 차나무와 연은 심는 게 아니고 길러. 그럼 이미 그것은 나무가 어떻게 심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차나무가 용장사 주변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을 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금호산에다가 희망을 심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분은 자기가 뿌리가 뽑혔어요.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불사이군이 최고의 덕목인데 신하가 임금을 자리를 찬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카인 단종도 죽여버렸어. 이 상황을 보고 정상적인 유림이 어떻게 벼슬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국을 떠돌다가 경주에 와서 뭐냐 하면 종매 매화를 심었는데 매화를 어린 나무를 심은 게 아니고 늙은 나무를 다시 심었어요. 어디서 캐다가. 그래서 굽고 늙은 줄근 가지는 꽃을 피우지 못해도 그러니까 그걸 심어놓고 쓴 시예요. 그렇지만은 먼저 뿌리를 보호하면 어린 싹을 키워줄 것이네 이런 얘기죠. 분명치 않지만 내년 봄비가 온 뒤에 몇 가지는 꽃이 피고 몇 가지는 어떻게 죽어버릴 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늙은 매화나무를 심는데 저 새가 약하고 아주 힘없는 나무는 자기를 상징하는 나무죠. 그래서 내년 봄에 자 과연 몇 가지의 꽃이 필 것인가 이런 의미로 가지고 종매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 한 편을 봐도 어떻게 해요?
아주 처량한 모습의 김시습 선생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시습 선생하고 김시습과 금오산, 그 다음에 차를 연결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입니다. 이 한 편 시가 뭐 다른 모든 시를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 시예요. 자, 해마다 차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길러내죠. 근데 덮어서 기르고 울타리 엮고 덮어 기르다는 얘기는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차 가지를 그늘로 덮어서 어떻게 어떤가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어떻게 울타리 엮어서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나무가 햇빛이 너무 남산이 너무 강하거든요. 해가요. 남녘 안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울타리를 엮어서 보호했어. 그때 유구라는 선각자는 다경에서 차 색깔, 그 다음에 맛을 논평했는데, 지금 관청은 어떻습니까? 좋은 차만 원한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창처럼 생겼고, 나중에 퍼져보면 깃발처럼 생긴, 그것만 어떻게 내놓으라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것만 세금으로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봄바람이 불기 전에 새싹이 먼저 돋았고, 고구가 다시 오자 찻잎이 반은 피었네 이런 얘기죠. 그 봄바람, 고구, 그 다음에 차나무가 외지고 따뜻한 곳에 작은 농장이 있는데 비가 와서 그 나무에 이슬 구슬이 하나하나 달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시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린 이유는 제가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덮어 기른다, 울타리로 엮어서 기른다, 그 다음에 관청에서 세금을 어떤 걸 받는다, 그 다음에 고구차가 어떻다, 그 다음에 차나무의 모습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편에 실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양차라는 제목입니다. 차를 기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울산에 차를 가지고서 오늘 학술 발표하러 오게 된 수 있었던 것은 요 네 편의 시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자, 처용가가 나오는 처용문은 경주 겁니까? 울산 겁니까? 울산 겁니까? 예? 처용무 어디 거예요? 예? 울산 경주 거죠, 그죠? 예, 신라 건데 실제 신라 지역은 경주는 신라권이죠. 요즘은 행정구역을 갈라서 울산과 경주를 이렇게 갈라놨지만 그 시대는 어떻게 문화권은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특히 완경주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었는데 80년 중반에 군대를 갔는데 울산에서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이 굉장히 이렇게 익숙한 동네예요. 낯이 익는데 요즘 보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노래한 것이 뭐냐? 바닷가에서 태화루 섬 오랑캐가 사는 곳이란 시가 세 편이 있고 섬 오랑캐가 사는 곳이라는 곳이 뭐냐? 도이 섬나라 오랑캐가 거주하는 곳인데 이게 뭐냐면 연포, 외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외관이라는 얘기예요. 저기가 연포에 있는 외관을 노래한 시예요. 그리고 태화루는 아시고 바닷가라는 것은 해변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일본 승려 준 장로에게 이야기를 주다 이런 시예요. 다른 분들은 뭐 번역을 이상하게 좀 해놨는데 이야기를 주다 요 시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난 곳이 불일남이라는데 앞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몇 분들이 불일남은 현대 자동차 하치장이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 차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 한 편을 꼽으라 그러면 어떻게 이 시가 뽑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가 특히 울산에서 김시습이 일본 승려에게 조선에 있는 초암차를 가리켰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차의 중심지가 되려면 이 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가장 중요한 시입니다. 만다라죠. 법궤도라 그럽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불교에서 깨달음의 세계, 불국토를 어떻게 형용한 그림이잖아요.
이 그 기림사에 오색 우단 바라화가 어떻게 피어 있다? 이 법궤도처럼 피어 있다. 이런. 나의 살던 고향은 뭐죠? 꽃피는 산골, 꽃피는 대골이잖아요. 꽃피는 불국 기림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오색수와 오색화가 완전히 어떻게 해? 이런 모습으로 부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려져 있다. 고운사 법궤도입니다. 고운사에서 숲을 조성한 법궤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무로 저렇게 조성해놨죠. 그 의상스님의 법궤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가 오색화로 저렇게 만들어졌다면, 자, 우단바라화는 전륜 성왕님이 나타나셨을 때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꽃이고, 이게 뭐냐면 원형, 방형, 오색으로 피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이제 울산 차인전합회에서 오방다래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 오방색이에요. 샘도 어떻게 5군데 있었잖아요. 오종수는 뭐냐? 가운데, 동서남북.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사지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나 하면요. 사하촌에 아주 이쁜 처녀가 있었어요. 얼굴은 꽃처럼 예쁘고 허리는 버들처럼 가는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가 절 안에 있는 법궤도가 법궤도 되어 있는 살짝이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훔쳐보다가 스님한테 들켰어요. 그때 달아났는데 달아나면서 뭐가 됐냐면 학이 됐어요. 그래서 디뎠던 발 하나하나가 어떻습니까? 꽃이 됐어. 오색화가 됐어. 자, 김서울의 진달래꽃이 어떻게 해? 요 시상 나오죠? 예?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노인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요 이야기를 제가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이자 백양사 주지 산홍스님의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와서 바람은 과연 신라의 최초 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었는가? 한쪽에는 통루사에선 자장율사다, 혹은 선덕여왕이다, 원효대사다 하면 총담선사보다 앞서고 이렇게 앞서 있는 이런 역사를 좀 알고 싶고, 내년에는 더 알뜰한 세미나를 해서 울산 우리 차인들에게 자긍심을 좀 갖고 우리 신라의 중심 울산, 열라는 경주와 울산이 하나입니다. 울산에 관문성이 있고 방어전이 있고 다 울산에서 전부 했고, 울산의 무역항이 울산이고, 울산을 통해서 경주가 신라가 황도가 지켜졌던 것이고, 자장율사가 중국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황령사 구충석탑을 짓고 또 울산에 와서 태화사를 짓고 양산에 가서 성사를 지었기 때문에 한 파원다리 속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차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는 게 김해인데, 과연 김해의 허부인이 장효화상과 올 때 차씨를 가져왔을까? 그 얘기가 있고, 그분들이 7왕자가 어떤 7분의 왕자가 칠벌에 가서 스님이 되어서 칠벌을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차가 과연 존재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은 5000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2000년 역사는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림사도 지금은 1600년 창건 역사인데, 기림사는 광유성인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책 속에 안락국 태자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라수 대왕이 있고 광유성인이 있고 원앙부인이 있고 안락국 태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정토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정토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토. 그게 사실은 기림사가
광유성인이라는 어떤 성인을 내세우고 사라소대왕을 초청해서 물길른 윤하로 맡기고 원앙 부인이 임신한 몸으로 오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팔아서 그 몸값으로 부처님께 찻값을 올렸다는, 공향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7살에 태어나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갔을 때는 어머니가 그냥 조각조각해서 죽게 되죠. 죽게 돼서 거기서 원앙가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절에서는 많이 원앙가죠. 원앙생 원제미터 해종자 수집 향화 상공향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노래가 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머니의 시신을 위로할 때 극락세계에서 팔보살이 내려와서 영접해서 극락세 가는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기림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유성인과 저기 나타났던 아까 광유성인은 아미타 부처님, 또는 사라서 대왕은 또 무슨 부처님, 또 승열비구는 또 누구, 또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그거는 극락세계를 설명하는 얘기라서 다음에 그 이 얘기로 듣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울산의 차인으로서 좀 울산에 대해서 알자, 신라에 대해서 알자, 그 차의 원조가 누구인가를 알자,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초이선사, 정약용, 추사 이런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동차를 끌어다가 울산에서 만든, 울산은 밤칠라차가 있습니다. 다원동이 있고 다계동이 있고 다전리가 있고 통도사 차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밭에 우리 차인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울산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게 제 생각인데, 오늘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참고하시고 또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또 더욱 발전된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